안녕하세요. 네,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개론 과목입니다. 1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입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이론 특징 크게 동그라미 5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보면 정신적 결정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는 대략 5세 이전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성격 구조가 5세 이전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생각, 행동, 느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정신적 결정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어릴 때 엄마가 그죠? 엄마가 규칙적으로 수유를 했어요. B라는 사람은 그냥 울 때 그냥 수유를 해줬죠. 이렇게 자란 A와 B, 현재 이들이 30세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들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것처럼 과거 5세 이전의 어떤 경험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정신적 결정론이죠. 두 번째로 무의식을 강조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아주 위대한 발견, 무의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무의식이 훨씬 더 지금의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빙산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전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무의식, 아주 큰 덩어리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 현재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무의식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무의식을 강조를 했고 이 무의식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동기를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A라는 사람은 너무 싫고 B라는 사람은 괜히 좋고 이럴 때 뭐예요? 나는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성격이 어때서 좋고 이 사람 성격이 어때서 싫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의 어떤 영향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3번 심리성적 욕구를 강조했다.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 중에 심리성적 욕구인 리비도를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 리비도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 이거의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4번에 내적 갈등의 역동. 인간 정신은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다. 그래서 개인은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긴장을 감소시키려고 하나 사회의 통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내 안에 어떤 긴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막 해소하고 싶어. 그런데 사회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적 갈등의 역동이다라고 보았죠. 5번 투쟁적인 인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인간과는 투쟁적인 인간, 갈등하는 인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적 충동에 의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이를 방해하는 사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투쟁적인 인간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서는요, 인간을 갈등의 존재로 보았어요. 본능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쾌락. 그런데 현실에선 그걸 다 추구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갈등하죠. 그리고 자아와 외부 세계와 갈등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에서 성격의 3요소로 얘기하고 있는 원초와 자아, 초자 이것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을 갈등의 존재로 보았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존재로 보았죠. 두 번째로 정신의 3요소, 의식, 전의식, 무의식입니다. 이거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요, 지형학적 이론이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지도처럼 나눠서 묘사를 했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지형학적 이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번의 의식은 우리가 사고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여기에 들어가죠. 우리가 현재 사고하고 있는 거,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게 의식에 들어갑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이죠. 특정 시점에 인식하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의식입니다.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분이다. 일부분이죠. 무의식이 훨씬 커요. 그렇죠? 일부분이고.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전의식은 기억이다 라고 좀 생각하면 좋아요. 기억 또는 저장된 지식.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 전의식이죠. 인식의 표면 밑에 있는 내용으로서 부분적으로 망각된 마음의 일부분을 다시 회상해서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죠. 3번 무의식. 이게 이제 가장 프로이드가 중요하게 생각한 영역입니다.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의식적인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인식이 어렵지만 행동에 큰 영향을 발휘해요. 사고, 기억, 욕구, 아동기, 외상 여기 들어가죠. 부모에 대한 감춰진 적대감, 억압된 성적 욕구, 공포, 수치스러운 기억, 위기적인 욕망, 비이성적인 소망, 비도덕적인 어떤 충동, 파괴적인 충동, 용납되지 않는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안에 있죠. 이것을 잘 알고 조절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사람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3번 성격의 3요소입니다. 프로이드는 성격을 3개로 나눴어요. 인간의 성격을 3개로 나눴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 원초와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건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원초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쾌락의 원리에 따르죠.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와 충동.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다. 그래서 원초적, 본능적인 요소. 행동에 힘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원초와에 해당이 됩니다.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 싶은 것. 이게 이제 원초와입니다. 자아는 출생 이후 어떤 개인이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이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따르죠. 원초와가 쾌락의 원리, 본능, 욕구, 본능의 욕구 이것을 따라서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라면 자아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해소하고 싶은 그래서 현실의 원리를 따릅니다. 성격의 집행자이자 의사결정 요소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와 이거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원초와가 즉각적으로 어떤 수업 중에 또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지금 막 너무 자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배변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원초하죠. 이것에 대해서 좀 참았다가 너무 자고 싶은 거 이것을 좀 참았다가 그게 가능한 장소에 가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중재하는 거 이게 자아가 하는 거죠. 사회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죠. 세 번째로 초자아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근기 그럴 때 그 시기를 겪으면서 형성되는 게 이제 초자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의 원리를 따르고요.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이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프로이드의 그 성격 발달 이야기할 때 남근기에 나타나는 건데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아, 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초자아가 형성되죠.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가치와 관습이 이제 초자아, 이것이 양심이나 자아 이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자아가 현실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초자아는 옳고 그름. 자아는 현실의 원리,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 옳고 그름 이것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단계, 인간 발달 단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선생님들이 아마도 요 단계의 순서는 다 아실 거예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구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는 0세에서 1세. 프로이드가 이 인간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눈 것은 리비도, 어떤 쾌감, 그렇죠? 쾌감을 느끼는 어떤 신체 부위, 이것을 중심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때는 점 첫 번째 보시면 아동의 리비도는 어디에서 집중되어 있다? 입, 혀, 입술, 구강,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입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구강기 전기에는 빨기, 삼키기, 후기에 가서는 깨물기, 좀 공격적이죠 조금. 깨물기에서 쾌락을 경험하죠. 생후 8개월 무렵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성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경험하죠. 내가 원할 때 뭐가 오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그래서 양가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강수동적인 성격 또는 논쟁적, 비판적,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는 구강공격적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강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이 지금 두 가지죠. 구강수동, 구강공격. 구강수동적인 성격은 과하게 의존하는 것. 구강공격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 막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된다라는 거죠. 너무 과하게 어떠한 수유가 너무 과하게 채워졌을 때, 그것이 만족됐을 때 이런 성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충족되지 못한 보살핌에 대한 갈망, 그래서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구강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리비도가 학문 영역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배설과 관련된 학문 영역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죠. 배변으로 생기는 학문 자극에 의해서 쾌감을 얻죠. 그런데 동시에 이게 뭐예요?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회와의 기대에 직면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의한 갈등을 경험해서 오히려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해버리는 학문 폭발적 성격. 학문기에는 두 가지 성격. 뭐예요? 첫 번째가 학문 폭발적 성격.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학문 보유적인 성격. 구강기에는 뭐였어요? 구강수동, 구강공격이었죠. 학문기에는 학문 폭발, 학문 보유적인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훈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학문 폭발이나 학문 보유적. 학문 폭발적인 성격은 점 세 번째 다시 보시면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막 표출해 보이는. 반면 학문 보유적인 성격은 어떤 부모의 거칠고 강압적인 배변 훈련 때문에 저항의 의도로 변을 배출하지 않는 것. 이런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의 특징을 보면 그 다음 점에 보시면 학문 폭발적인 성격은 무질서해요. 무절제하고 사치와 낭비. 반면에 학문 보유적인 성격은요, 뭔가 막 절약해요. 그래서 뭐 약간 인색하고 고집 피우고 뭐 이런 구두쇠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됩니다. 아동은 학문기를 거쳐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서 창조성의 기초가 되는 자립과 자존을 배우게 된다. 학문기를 잘 거치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근기입니다. 이때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죠. 성기에. 성기를 자극하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죠. 이때 나타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겪게 돼요. 그래서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세불안을 경험하고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로 인해서 남근 선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요. 남근기에 우리가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가 중요하죠. 중요한 아주 시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아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때 이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엄마를 좋아하죠. 그래서 엄마를 딱 좋아해서 엄마를 내 걸로 딱 하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죠.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남아가 겪는 게 뭐예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면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 거세하겠구나. 그래서 거세 불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세 불안.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이 남아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아빠와 동일시. 아빠처럼 되면 엄마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아빠랑 동일시를 하죠. 이 동일시 과정에서 뭐가 형성돼요? 초자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근기 세 번째 좀 다시 보시면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세 불안,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겪죠. 여아는 반대로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데 엄마가 있어요. 이러면서 남근 선망을 경험한다.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 및 적절한 역할 습득을 통해서 양심과 자아 이상, 이게 초자가 발달할 때 나타났던 거죠. 양심과 자아 이상을 발달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초자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 고착된, 만약에 이 시기에 고착됐다. 이게 잘 풀리지 않았다. 고착된 성인 남성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경솔한다. 또 강한 자부심, 자기 증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여성이 고착된 경우에는 유혹적이고 경박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게 이 남근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잠복기. 잠복기는 리비도가 잠재, 이게 숨어버리죠. 억압되는 거예요. 다른 단계에 비해서 평온한 시기, 리비도의 승화를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표출한다. 이때가 초등학교 시기,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지적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잠복기 아동의 에너지는 지적인 활동, 운동, 친구와의 우정 등에 집중이 되죠. 초자가 강화됨으로써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보다 능숙하게 제재할 수도 있고, 또 리비도 대상은 동성 친구, 그래서 이때는 동성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생식기, 잠복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시기다. 리비도 대상이 이제 이성 친구로 옮겨가고요. 이 시기에 2차 성징 나타나죠. 그래서 2단계는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쇠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인간의 발달, 성격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불안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종류를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을 이야기하죠. 이 현실 불안, 이 불안과 관련해서도 기출이 아주 잘 나요. 기출 보시면 많이 나왔죠. 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쉽게 맞힐 수도 있을 거예요.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과 관련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불안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해야죠. 차가 나를 향해 막 달려오면 불안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불안이라고도 하고, 외부 세계에서 실제적인 위협이 있어서 생기는 어떤 불안이죠. 높은 구배 구두를 신은 여성은 가파른 내리막길, 여기에서 불안감 느끼죠? 객관적인 불안, 객관적인 어떤 불안이라고 하죠. 신경증적인 불안은 무엇과 무엇이냐면 자아와 원초와 이드, 그죠? 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아가 본능적인 충동이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의 위협을 느끼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성적인 어떤 충동이 너무너무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성적인 충동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자아가 이제 얘가 아무 때나 나오지 않도록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커져서 엄청난 불안을 느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죠. 뭐 어떤 순간에도 막 나오면 말로 타인에게 뭐 어떤 성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성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럴까봐 불안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초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이고요. 도덕적인 불안은요, 초자랑 원초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안입니다. 원초화와 초자 간의 갈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안이다. 본질적으로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 원초화의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 수치심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불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불안이 요 두 가지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불안인가? 초자랑 원초화 요 사이의 불안이고 자아와 원초화 사이의 불안이다. 요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심리성적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리비도에 따라서 발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죠. 이론은 뭐예요?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같이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 그래서 에릭슨은 프로이드 이론을 좀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이드 이론을 좀 확장시켰다. 1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간의 전생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딱 생식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인간 발달에 대해서는 12세 그 이후 쭉 같이 가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8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 발달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전생에 걸친 변화와 발달과 변화를 강조했고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이자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다. 프로이드는 뭐 비관론적인 존재, 갈등하는 존재 이렇게 봤는데 에릭슨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로 본 거죠. 3번 인간의 행동이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 프로이드에서는 뭐 원초화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에릭슨은 인간의 행동이 자아에 의해서 좀 더 동기화된다라고 보았고요. 4번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역량,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심리, 사회. 프로이드는 이제 본능을 좀 강조했죠. 5번 기존의 정신분석적 방법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창조성과 자아 정체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에릭슨 하면 우리가 자아 정체감 많이 연결시키죠. 7번 문화적 역사적 요인과 성격 구조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2번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아라고 하는 게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자아 정체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점성 원리 동그라미 4번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아라고 하는 개념 한번 보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형성된다? 자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발달하면서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해 가면서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점 두 번째 보시면 성격의 자율적인 구조로서 원초화로부터 분화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초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자체로 형성된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게 자아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이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 부모나 형제자매는 물론 무엇을 받아요? 사회 구성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죠. 사회 구성원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아 정체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자기 지각.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시간적인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을 인식하여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 고양하는 자아의 자질을 말한다. 시간이 경과해도 내가 같은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동일성, 자기 연속성. 이것이 자아 정체감. 내가 어제와 작년과 올해와 이게 막 달라.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시간적인 동일성, 자기 연속성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또 독특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하게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정체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 세 번째 보시면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제1의 측면인 내적, 제2의 측면인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좀 보았는데요. 그래서 내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의 인식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의 자신과 같은 존재로 지각하는 거. 그리고 같은 존재로 수용하는 거. 이게 이제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이죠. 이게 이제 내적 측면이다라고 보았고요. 외적 측면은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인 패턴에 대한 인식 및 동일시를 말한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한 타인과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 타인과 어떤 특징 등을 공유하는 것, 이것을 이제 외적 측면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경험을 하고, 개별성, 나는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나만의 개별성, 그리고 통합성, 나를 전체로 보는 통합성, 또 다른 사람과 동일한 흥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성, 그렇죠?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을 하죠. 이게 이제 자아 정체감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직업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성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그에 따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3번 점성 원리입니다. 점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모든 것은 어떤 기초 계획, 기초안을 가지고 있고 이 기초안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성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점 첫 번째 보시면 점성적이란 용어는 영어, 의존하는, 그 다음에 유전, 이것의 합성말이다. 그래서 발전이 유전에 의존한다. 이게 점성적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점성 원리죠. 어떤 뭐예요?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성장하는 모든 것은 어떤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점성 원리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각 단계는 또 특별히 우세해지는 결정적인 시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은 심리사회적인 발달 과업을 내포하고 있고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점성 원리의 개념은 가장 이제 정의를 하면 첫 번째로 뭐예요? 어떤 기초안, 발달은 어떤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별 단계가 발달할 때는 이전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요 개념, 요것이 이제 점성 원리다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위기.
이제 에릭슨은 위기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인 요구를 해요. 어떤 사회가 뭔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각 심리 단계에서 개인은 위기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단계의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위기에 직면하죠. 그러면서 발달해 가는 거죠. 만약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정체감의 혼란까지 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 자아 정체감, 점성원리, 위기 이것의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어떤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고 8단계를 설명할 때에 그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을 한번 비교한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점 하나하나씩 이렇게 볼게요. 프로이드 먼저 보면 무의식과 성적 충동 이것을 강조했는데 에릭슨은 의식, 사회적 충동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했고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에릭슨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 같이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 점,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 지배된다는 수동적인, 반면 에릭슨은 창조성, 잠재력, 능동적 인간. 네 번째, 자아는 원초화에서 분화된 거다. 그래서 원초와 욕구 충족을 어떻게 조정한다라고 봤는데 에릭슨은 자아는 그 자체로 형성돼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라고 봤죠. 그 다음 아동의 초기 경험이 성격을 결정해서 부모의 역량이 많이 강조되었는데 에릭슨은 성격은 자아 통제력,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주고 전생에 걸쳐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발달에 있어서 환경적인 중요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죠. 프로이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에릭슨은 사회적 환경 아주 강조했고요. 프로이드 마지막에 보시면 성격 발달은 9단계에서 생식기에 이르기까지 5단계, 근데 에릭슨은 8단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 이론과 에릭슨 이론의 비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기본 개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